자, 부정문을 봅니다. 자, 부정문에요. 부자를 봐봐. 노라는 의미지, 그지? 이 아니 부자는 뭐 어떤 행동을 않는다는 게 아니라 노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어떤 행동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다라는 이 부정문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럴 때 우리말에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다. 쉽게 말해 밥을 안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은 별개죠. 안 먹다라는 건 의지고 못 먹다라는 것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 먼저 안 부정문에 있어서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이 있는데요. 즉 보조용언 뭐뭐하지 아니하다 또는 줄여서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를 긴 부정문이라 하고, 반면에 부정부사 안을 써서 안 뭐뭐하다 하면은 짧은 부정문이라 합니다. 그렇죠? 둘은 의미가 똑같죠. 다만 보조용언을 쓰느냐 아니면 부정부사를 쓰느냐 이렇게만 차이가 납니다. 예문 보면 철수는 예쁘지 않다 하면은 긴 부정문인데, 그렇다고 이걸 또 안 예쁘다 무슨 의지로 안 예쁘냐, 그죠? 이런 문장은 못 만들죠. 그래서 철수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 했을 때 이때는 가지 않다 긴 부정문도 되고, 철수가 학교에 안 갔다 짧은 부정문도 되죠. 그 다음 거기 철수가 학교에 갔지 않다 하고 우리가 과거형을 쓰려면 본용언에 붙이는 게 아니라 보조용언에 가지 않았다 하고 보조용언에 과거 시제를 붙이자 이 얘기고요. 그리고 철수가 학교에 가지 않았어 하게 되면 판정의문문 그리고 부정의문문, 즉 질문의 형태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으므로 판정의문문이고, 그리고 이는 또 부정적인 질문이니까 부정의문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철수가 학교에 갔지 않아 이랬을 때는 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이제 확인 의문문이다 라고 해서, 이때는 형태상은 부정문이지만 의미상은 부정이 아니라 갔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철수가 학교에 갔지 않아 하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문장은 가지 않았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라면 아래 문장은 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명사 뒤에 하다가 와서 이루어진 동사의 경우는 부정문을 쓸 때, 즉 명사 플러스 안 플러스 하다의 구조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영희는 지금 안 공부한다는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건 굳이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죠. 아는데 아는 걸 이제 글에 써놓으면 무슨 대단한 것이냐 보일 뿐이야. 또 영희는 지금 공부하지 않는다 또는 영희는 지금 공부 안 한다 라고 해서 이 안부정문을 하다가 들어가는 말에는 그 중간에 삽입을 해서 표현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뒤로 넘기면 음절이 긴 형용사에는 짧은 부정문을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길이 안 울퉁불퉁하다 하고 짧은 부정문은 만들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 관습적으로 알 수 있고, 또 길이 울퉁불퉁하지 않다 하고 긴 부정문을 만들고, 또 체언 뒤에 이다가 붙는 이런 서술어의 경우는 그 부정문은 형용사 아니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철수는 학생이다의 부정문은 안 학생이다, 못 학생이다 또는 학생이지 않다 이런 표현보다는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하고 형용사 아니다를 써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도 부정문이라는 거야. 안과 못을 쓰지 않더라도, 안과 못을 안 썼더라도 이는 부정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못 부정문의 경우 역시 보조용언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긴 부정문과 못 뭐뭐하다라는 짧은 부정문이 있죠. 나는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또는 나는 노래를 못 불렀다. 반면에 명사 플러스 하다로 구성된 부정문은 역시 안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늘은 나 공부하지 못해 하고 긴 부정문은 가능하지만
짧은 부정문일 때는 공부 못해 하고 못을 중간에 삽입합니다.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는 원칙적으로 못을 쓰지 못합니다. 운동장이 넓지 않다라고 하고 운동장이 안 넓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운동장이 못 넓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아이는 못 똑똑하다 이런 말은 안 되죠. 똑똑하지 못하다 하고 긴 부정문만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짧은 부정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 중 긴 부정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외울 게 아니라 만들어 봐서 어색하면 즉 긴 부정문만 되거나 짧은 부정문만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부정문이 억지로 긴 부정문, 짧은 부정문이 모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부정문은 상황에 따라 중의성을 만들 수가 있죠. 즉 중의적인 표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자. 사실 부정문 만드는 것은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는 꽤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영어를 못하니까 부정문 만드는 어떤 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외워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말에 있어서의 부정문은 우리가 평소에 다 하던 거니까 이걸 정리하는 거라 별로 할 건 없습니다. 여기선 대신 이제 안부정문, 무부정문, 또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이 있다는 얘기와 그리고 부정문이 문맥에 따라서는 중의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나는 철수를 만나지 않았다. 자, 요 예문이 잘못됐어. 내가 철수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고쳐야 돼. 보조사를 쓰지 말고 주격조사를 써서 내가 철수를 만나지 않았다 또는 내가 철수를 안 만났다 이렇게 바꿔야 돼. 왜냐면 보조사를 넣게 되면 그때는 그 보조사가 붙은 자리를 부정하는 강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중의적인 문장 아니에요. 대신 격조사를 썼을 때 내가 그를 만나지 않았다 이러면은 나를 부정하는 건지 철수를 부정하는 건지 아니면 만났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지 중의성을 갖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철수를 만나지 않았다 하면은 철수를 만난 건 내가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난 게 철수가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철수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그 만나다를 부정하는 건지 중의성을 갖게 되죠. 이 중의성을 해소하려면 보조사를 넣어서 해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철수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나를 강조하는 거야. 철수를 만난 건 내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한 거고 내가 철수는 만나지 않았다 이러면은 즉 여기서 부정의 의미로 강조하는 건 철수가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철수를 만나지는 않았다 하면은 만나다라는 말만 즉 부정하는 거지. 다음 그 밑에도 마찬가지. 내가 영철이를 때리지 않았다 하고 격조사를 써야 돼. 격조사를 써서 내가 영철이를 때리지 않았다. 내가 영철이를 안 때렸다. 이래야 중의성을 가져요. 그럼 결국 영철이를 때린 게 내가 아니라는 것. 그러려면 나는 하고 하면 되고 내가 때린 게 영철이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면 나는 내가 영철이는 때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고 또 내가 영철이를 때리지는 않았다 이러면 내가 영철이를 때리지 않고 그냥 뭐 밀었다는 등 이렇게 다른 의미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부정문의 중의성을 제일 쉽게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보조사를 넣으면 보조사를 붙인 그 자리를 부정하는 거다라는 거. 또 부정의 범위가 모호할 수가 있죠. 회원이 다 오지 않았다 이러면은 회원이 다 오지 않았다 이러면 일부만 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모두 다 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중의적이죠. 이해했어요? 자, 이럴 때도 역시 보조사를 넣으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회원이
전부 오지 않았다 하고 부사를 바꿔서 전부 오지 않았다 이러거나 전부 다 오지 않았다 이러거나 또는 회원이 다는 오지 않았다 이러면 일부만 왔다는 의미거나 이렇게 중의성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의 중의성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철수는 미국에 가지 않는다. 철수는 미국에 가지 않는다 하면 안 부정문이니까 의지의 부정문인데 이게 또 잘못하면은 단순히 철수가 미국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 단순한 즉 철수가 미국에 가지 않은 사실을 말하느냐라는 중의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은요.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 결국 아예 노골적으로 문장이 모호한 것은 또는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것은 또는 올바른 문장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문장에서의 중의성은 올바르지 않은 문장에 속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네 번째 시간의 핵심은 높임법이죠. 부정문이 아니라 높임법입니다. 자, 그럼 높임법은 높임 표현, 높임법은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 첫 번째 유형은 주체 높임법이 실현된 거냐, 객체 높임이 실현된 거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이게 주체 높임이냐 객체 높임이냐 이걸 해결하려면 객체 높임에 쓰이는 단어는 4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간단하죠. 객체 높임에 쓰이는 이 4단어가 아니면 다 뭐야? 주체 높임. 자, 객체 높임의 4개 뭐라고요?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이 4단어 중 하나가 사용되면 객체 높임, 어느 것도 보이지 않으면 주체 높임. 이게 첫 번째 문제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뵙다라는 말은 모음 앞에서는 뵈다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자음의 어미가 올 때는 뵙다를 쓰고 똑같은 말입니다. 뵈다, 뵙다. 모음이 오면 뵈어, 자음이 없을 때는 뵙고, 그래서 뵙다, 뵈다 둘 다 쓸 수 있고요. 또 여쭙다도 복수 표준어죠? 뭐도 돼요? 여쭈다도. 그래서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여쭙다의 과거형은 여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쭈다의 과거형은 여쭈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쭙다, 여쭈다 복수 표준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쭈었다, 여쭈었다. 알겠죠? 물론 여쭈었다는 줄여서 뭐라고 써도 돼? 여쭈었다 라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주체 높임인데 그 주체 높임 안에서 직접 높임이냐 간접 높임이냐 이 질문이 시험에서 많이 보이죠? 직접 높임은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하고 주어가 직접 높임의 대상인 것이고, 이러면 주체 높임 중에서도 직접 높임이고, 반면에 할아버지께서 허리가 아프시다 하면은 이때는 간접 높임을 사용한 거다. 즉 아프다의 주어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허리가 아픈 것이고, 그러므로 간접 높임을 썼다. 간접 높임은 그 주어가 내가 높여야 될 사람과 관계된 것일 때, 그 주어가 내가 높여야 될 사람과 관계된 사람이나 사물일 때 간접 높임을 하는 것이고, 그 주어가 직접 내가 높여야 될 대상일 때에는 직접 높임을 쓴다. 또 하나,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렇게 시를 써서 주체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편찮으시다처럼 어휘를 통해 높이는 방법이 있다. 할아버지께서 양로원에 계신다 하면은 직접 높임, 할아버지 애인이 있으시다 하면은 간접 높임. 이때 이 간접 높임 있으시다는 시를 써서, 선어머름이 시를 써서 높인 거라면, 이 계시다는 시를 쓴 게 아니라 계시다라는 어휘를 통해 높인 거다. 이해됐죠? 주무시다 이런 말은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시를 쓴 게 아니고 아예 높임의 어휘, 자다라는 말 대신에 높임의 어휘를 쓴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험의 유형은 바로 주체 높임 안에서 직접 높임이냐 간접 높임이냐라는 질문. 그걸 해결할 때에는 주어가 직접 높임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된 사물인가 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바로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 시를 써서 높임을 실현했는지 아니면 어휘를 통해 높임을 실현했는지를 묻는 거죠. 지금 객체 높임에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는 모두 어휘를 통해서 높인 거죠. 이해돼요? 우리말에 모다라는 말이 낮춤, 모시다, 높임, 그게 아니죠? 시를 쓴 게 아닙니다. 모시다라는 어휘를 통해서 높임을 실현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요새는 인기가 없는, 예전엔 자주 나왔는데 요새는 인기가 없는 게 주체 높임 안에서 뭐야? 압존법이라는 거야. 일부러 윗사람을 높이지 않는 압존법은 가족끼리만, 가족 내에서만 사용한다. 그죠?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말하거나 할머니 앞에서 형수에 대해 말하거나, 할머니, 형수가요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할아버지, 형수가요 어제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이래도 된다 이거지. 즉 할머니 앞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형수는 나에게는 윗사람이지만 즉 일부러 높임을 쓰지 않을 수 있다 이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압존법. 그런데 이 압존법은 가족 내에서만 쓰지 직장에서는 쓸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부장님, 과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야지 과장님 안 들어왔어요 안 되죠. 과장님, 부장님, 과장님 식사하시고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라고 해야지, 과장님, 아니 부장님, 과장님 밥 먹고 안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됐어요? 아니 식사하고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부장은 역시 높임으로. 과장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더라도 직장에서는 모두 높여서 아니 식사하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평직원 홍길동 씨는 예 과장님 사우나에 가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시를 써서 표현해야 되고 아니 근무 시간에 사우나를 가십니까? 예 항상 가십니다 하고 이렇게 시를 써서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어느 학원에서 점심때가 오전에 4시간 하고 점심이 텅 비고 오후에 있고 이럴 때가 있었어. 그 낮에 너무 피곤하고 그래 사우나를 한번 갔어. 나는 대낮에 어른이 사우나 가는 게 좀 민망하고 근데 마땅히 쉴 데도 없길래 갔어. 웬걸 전부 우글우글우글 나이 드신 분들도 아니고 다 뭐 40, 50대 얘네들. 저 새끼들 직업이 궁금하더라고. 다 학원 강사일 리도 없고 우글우글 그렇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주부들만 낮에 사우나에 몰려있는 게 아니야. 이게 아저씨들도 몰려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건물주도 있겠고, 알겠어요? 아니면 또 노숙 가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낮에도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 자, 그래서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시험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머지 또 하나 높임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 뭐다? 바로 상대 높임의 종류를 묻는 것. 즉 상대 높임 안에서 이게 격식체냐 비격식체냐를 묻는 거지. 격식체냐 비격식체냐라는 걸 묻는 거. 자, 격식체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주고받는 말, 비격식체는 사적인 자리에서 주고받는 말. 그래서 비격식체에는 해요체와 해체가 있다. 해요체는 보조사 요를 넣어서 높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해체는 그 요가 빠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말에 요를 붙이면 높임, 요를 빼면 낮춤 이러면 그건 비격식체예요. 알겠죠? 철수야 밥 먹어라. 철수야 밥 먹어라. 이건 낮춤이죠. 철수야 밥 먹어라. 즉 상대방이 나보다 아랫사람일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질문. 철수야 밥 먹어라는 격식이냐 비격식이냐 라고 묻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문법적인 질문을 문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인지 비공식적인 자리인지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장면이 없잖아. 장면이 없고 철수야 밥 먹으라만 나왔어. 그러니까 장소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야. 그 표현을 보고 밥 먹으라 그랬으니까 이건 격식이야 비격식이야? 격식이야 비격식이야? 격식이다 이거지. 왜? 요를 붙여봤더니 말이 안 되잖아. 철수야 밥 먹어라요 이런 말이 어딨어? 알겠어요? 밥 먹어라요 이런 말이 어딨어? 이해돼요? 그러므로 격식이죠. 그래서 격식은 높임을 하십시오체라고 하는 거고 방금 얘기한 밥 먹어라 이걸 해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체가 가장 낮춤, 하십시오체가 가장 높임, 그리고 그 중간에 예스러운 문체로 하오체와 하계체가 있죠. 하오, 하계는 다소 예스러운 표현이지. 주로 선생님 정도 연배되는 사람들이 이거 드시오, 또 이거 하게 이런 식으로 마땅히 말을 까기엔 좀 그러면 이거 먼저 드시오 하시오체를 쓰고 하오체를
반면에 나보다 한참 어리고 또는 뭐 학생이고 그러면 이거 먼저 들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스러운 말이지.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 어쩌다가 뭐 스님하고 뭘 먹게 되면 스님이 자 먼저 먹게 이러면은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확 말을 까고 이거 먹어라 이러는 게 그러지 뭐 다 큰 애들한테 그죠? 그렇게 말하기 뭐하니까 이거 먼저 들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격식체야. 여기에 요가 붙을 수가 없잖아. 이거 들게요 이런 말은 없거든. 그럼 선생님 간호사가 환자한테 주사 맞으실게요. 하계체인데 맞으실게요. 이건 뭡니까? 그래서 잘못된 문장이야. 그런 말은 잘못된 문장이라고 그랬지. 맞습니까? 잘못된 문장이다. 자, 그러니까 문법에 어긋나면 그건 비문이다. 잘못된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야.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말고 문법적인 역할이. 자, 그래서 비격시체는 뭐 들어가는 말? 요를 붙여서 높임. 요를 빼면 낮춤. 반면에 그 이외에는 모두 다 뭐야? 격식체. 이렇게 공부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145쪽에 이제 설명은 보지 말고 예문만 봐. 어머니,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주체 높임이지 선생님이라는 주어를 높여 주체 높임이고 그리고 상대 높임에서는 오십니다 했으니까 격식이야 비격식이야 격식체야 비격식체야 격식체지. 이러면 또 학생이 선생님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건 사적인 자리인데 그러면 비격식 아닙니까? 그렇게 내용으로 하면 안 된다고. 문법적인 형태를 보라고. 뭐야? 오십니다 그랬잖아. 여기 요를 넣어봐. 오십니다 요 이런 말이 어딨어?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는 격식체 상대 높임이지. 또한 높임의 실현 방법으로 어휘를 썼어요. 선어 말어미 시를 썼어요. 선어 말어미 시를 썼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머니 선생님께서 오십니다라는 예문을 주고 다음 예문과 관계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위의 예문은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위의 예문은 높임의 실현 방법으로 어휘를 통해 높임을 실현했다. 맞다 틀리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위의 예문은 상대 높임의 종류에서는 격식체에 속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또 평가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선생님, 스님께서도 이 노래를 아시는군요. 자, 질문. 주체 높임이야, 객체 높임이야? 주체 높임이다. 또 주체 높임 중에서도 선어말어미 시를 쓴 거야? 높임의 어휘를 쓴 거야? 선어말어미 시를 쓴 거야. 다음 상대 높임으로는 격식체를 쓴 거야? 비격식체를 쓴 거야? 비격식체를 썼다. 그럼 비격식체 중에서도 해요체를 쓴 거야? 해체를 쓴 거야? 해요체를 썼다. 이러면 된다고. 됐어요? 선생님,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런 예문에서. 선생님,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이에요? 객체 높임이에요? 선생님, 높임이 안 나왔는데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높임 표현을 높임 표현이라고 했다 해서 높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낮춤도 해당이 되죠.
높임, 낮춤을 모두 뭉쳐서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는 건 즉 높임의 종류 중 주체 높임이에요, 객체 높임이에요. 주체 높임이고, 왜냐면 객체의 어휘가 안 쓰였잖아. 그리고 상대 높임으로는 격식이에요, 비격식이에요, 격식체고,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뭘 쓴 거예요?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지금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높임의 실현의 방법으로 맨 마지막 종결 어미를 씁니다를 써서 상대 높임을 실현했죠. 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고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가 뭐야? 뭐뭐 하십시오, 뭐뭐 씁니다의 표현이 바로 격식체의 종결 어미가 됩니다. 다음 앞전법의 예문.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는 틀린 게 아니고, 요거 바꿔요. 틀린 게 아니고 허용합니다.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앞전법을 꼭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지금 오셨습니다도 맞는 문장입니다. 다만 더 좋은 문장이 앞전법을 썼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문장이지만, 그렇다고 앞전법을 안 쓰는 걸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대신 직장에서는 아예 앞전법을 쓰면 안 되지만 가족 내에서는 앞전법을 쓰는 게 더 좋고 앞전법을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맏형께서 어머니께 무언가를 여쭈셨습니다.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형이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건 할아버지 앞에서 형도 어머니도 모두 아랫사람이니까 굳이 높임을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전법을 써서 할아버지, 맏형이 어머니가 무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죠? 다음, 높임과 낮춤의 중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로 교과서나 대중매체에서 일부러 높임을 쓰지 않는 거야.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다 이러지 교과서에 세종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라고 쓰지 않는다고. 만약에 일기장에 내가 세종을 존경하고, 그래서 내가 세종을 존경하는 이유가 세종께서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시를 써야지. 왜? 주관적으로 내가 존경한다는 걸 표현하는 문장을 쓰는 거야. 그러나 신문 기사나 또는 교과서나 이런 데서의 위인들은, 인물들은 절대 높임을 쓰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정몽주가 계셨다? 안 됩니다. 이해돼요?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이 계셨다? 안 됩니다. 됐습니까? 교과서나 신문, 잡지 등의 매체에서는 절대 높임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높임의 판별이라는 얘기는 시를 쓰려면 그 행위의 주체가 윗사람이어야지 쓰는 거지. 그러면 철수야, 스님께서 오라신다 라고 했을 때 철수가 오는 거고 그 오다에는 시를 넣을 필요가 없지.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이 선생님이잖아. 그럼 말한 거에는 시를 써야지. 그래서 오라신다라는 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또는 오라고 하신다. 철수야, 담임이 오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철수야, 선생님이 오래? 이러는 게 아니라. 왜 그런데? 몰라? 이러는 거. 안 되고, 철수야, 스님께서 오라신다.
다음. 아버님께서 허리가 아프다는 안 되고 허리가 하고 사물이 주어니까 아프시다 하고 간접 높임을 써야겠다. 그러나 아버지가 직접 주어로 나오면 편찮으시다 하고 쓰고, 그분은 머리가 하얗게 새셨다면 머리가 그분의 머리라 하얗게 샜다가 아니라 새셨다. 또 스님은 살림이 넉넉하다가 아니라 넉넉하시다. 이 살림살이가 선생의 살림살이니까 높임을 써야겠다 이 말이죠. 자, 뒤로 넘겨서 시의 사용을 구별한 경우 있습니다. 과장님은 직장이 가까우셔서 편하시겠어요. 이러면 과장을 특별히 높여서 과장의 입장에 감정이입하여 높여 말한 거라면, 과장님은 직장이 가까워서 편하시겠어요. 이때는 꼭 과장을 초점에 둔 게 아니라 집이 그만큼 가깝다 하는 것을 초점을 둔 거니까 굳이 시를 넣지 않아도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과장과 얘기하며 과장이 직장이 멋이다, 가까우시다 이럴 때는 주관적인 정서를 반영한 거고, 객관적일 때는 시를 쓸 필요가 없죠. 선생님 하시는 일이 잘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드러내어 표현한 거고, 신문이나 잡지 등에는 선생님 하시는 일이 잘 돼야겠습니다 하고 표현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상대 높이면은 그 네모 박스에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이따의 높임은 이미 다 얘기한 거고요. 자, 상대 높임은 격식과 비격식이 있다. 격식은 하십시오체가 가장 높임이고 해라체가 가장 낮춤이 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하계체와 하오체와 하계체가 있다. 자, 하십시오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합쇼체라고도 부르죠. 비격식체에는 해요와 해가 있고요. 자, 끝으로 높임과 낮춤의 중화, 즉 객관적인 담화 상황, 바꿔 말하면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이렇게 대중매체의 기사는 뭐뭐 해라라는 해라체가 아니라 하라 하는 형태로 을하의 어미를 쓰고, 반면에 신문이나 잡지가 아니라 직접 면대면에 얘기할 때에는 어라, 아라를 써야 됩니다. 자, 예문 보면 신문이나 잡지 등 공적인 글을 쓸 때 표준말을 쓰자, 동쪽 하늘이 불그레하다, 정답을 골라라 하고 해라체의 표현을 써서 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명령어미 을하를 쓰면 이는 간접명령, 간접화법. 반면에 어라, 아라를 쓰면 직접화법. 그러니까 표준말을 써라라고 하지 않고 저장 매체에는 뭐라고 한다? 쓰라.
불구래하라 해라. 그리고 정답을 골라라는 을아채예요, 알아채예요? 을아채야, 알아채야? 알아채지. 골라라 했으니까 이는 직접 화법으로 사용한 거다. 만약에 정답을 골라라 이 말을 간접 화법으로 쓰면 고르라가 되겠죠. 그죠? 정답을 고르라. 자, 오른쪽에 공선법은 아주 예스러운 말이야. 뭐뭐 하옵소서, 하시옵소서 이런 표현. 매우 과거에 공손한 표현이고요. 변변치 못한 물건이 오니 보내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굉장히 예스러운 공손의 표현을 씁니다. 이 예스러운 시오 이런 표현들은 뭐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자, 객체어 표현은 아까 말한 대로 네 가지 어휘. 그 네 가지 어휘가 뭐라고요? 무엇이다, 드리다, 뵙다, 여쭙다. 아, 이거 이상한 점심을 먹었더니 졸리네. 편치 못한 점심을 먹었더니 졸리네. 자, 높임과 낮춤을 보세요. 티가 딱 나지? 졸린다, 야. 이거 잠을 잤어야 되는데, 낮에. 일부러 점심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 높임말. 자다라는 말의 높임이 뭐야? 주무시다. 죽다라는 말의 높임은 돌아가시다. 선생님, 그럼 돌아가시다는 시를 써서 실현한 거예요? 높임의 어휘를 쓴 거예요? 뭐 한 거야? 높임의 어휘를 쓴 거야. 지금 높임의 어휘라고 이게 다. 됐어요? 또 먹다 대신에 뭐야? 높임말 잡수시다. 있다라는 말 대신에 계시다. 이가라는 조사 대신에 뭐야? 깨서. 근데 주의할 거, 깨서는 쓰지 않아도 틀린 거 아니라고. 깨서는 쓰면 좋지만 쓰지 않아도 틀린 건 아니라고 했어요. 아프다의 높임으로 뭐야? 편찮으다. 편찮으시다. 만나다라는 말 대신에 뭐야? 뵙다. 주다 대신에 뭐야? 드리다. 질문을 묻다 대신에 뭐야? 여쭙다. 밥 때문에 뭘 써요? 진지를. 이라는 말 대신에 뭐야? 치아를. 내가 진통제 먹어서 졸리나? 진통제 좀 먹으면 졸리죠? 그지? 요즘 이 치료해가지고 약효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딪힐 때마다 두개골이 깨지는 것 같았어. 왜 이렇게 오래 가나 모르겠네? 어제 치료했는데. 내가 엄살이 많았어. 내가 엄살이 많았어. 어쩔 때는 주사기 꽂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게, 치과 가서도, 이거, 목 헹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헹구고 나면은 드릴과 이것도 간호사가 뭐 이렇게 호스 같은 거 뿌리잖아. 칙칙. 호스가 딱 들어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아직 드릴 들어오지도 않은데 그랬다고. 아직 손도 안 댔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취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 왜냐면 마취가 되는데도 계속 이러니까 그러면 또 마취약 넣고 또 마취약. 자, 그 다음에 집 대신에 뭐예요? 댁. 학교 대신에 뭐 접두사 귀를 써서 귀교. 또 말 대신에 뭐야? 말씀. 근데 요 말씀이라는 말은 높임과 낮춤에 다 쓰죠? 그죠? 겸손하게 자기 말을 표현할 때도 뭐야? 말씀.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또 윗사람의 말을 높여서도 뭐야? 말씀.
다음 술 대신에 뭐예요? 약주. 동생 대신에 개씨. 이 개씨는요, 이 개자가 막내 개자야. 그래서 주로 제 아랫동생한테 개씨. 형들이 가서 예를 들어 한 3형제인데 막내한테 야 개씨 뭐야 저기 욕하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자어로. 우리 제일 위는 뭐라고 그래? 백씨. 가운데는 중씨. 백자 어떻게 쓰겠어요? 이렇게 힐백자 쓰고요. 사람 밑면이 붙으면 그럼 장남이에요. 백씨. 또 가운데 중자 쓰고 사람 인변 붙으면 가운데 차남 중씨. 막내는 말씨가 아니라 알겠어요? 또는 뭐 하씨가 아니라 개씨라고 한다. 이 개가 계절을 말할 때에도 쓰고요. 계절을 말할 때에도 이 계절 개자를 쓰고 또 막내 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음 원고라는 말 대신에 뭐야? 옥고. 그럼 자기 원고를 낮춰서는 뭐라고 할까? 졸고. 졸고. 졸고를 읽어주셔서 졸고. 반면에 상대방이 쓴 원고를 높여서는 뭐야? 옥고. 데리다라는 말 대신에 높임의 어휘 뭐야? 모시다를. 자, 나라는 말을 겸손하게 뭐야? 저. 우리라는 말 대신에 겸손하게 뭐야? 저희.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아예 낮추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애비, 애미란 말을 씁니다. 이건 비속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친구들끼리 너네 애미가 너네 애비가 이러면 그건 싸움 나는 문제아니고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쓸 때만 애비 애미가 올바른 표현이 되죠. 아들을 또 낮추어서 저희 아들놈이 이럴 때 놈은 비속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장에서 저놈은 네 집 아들놈인지 허구한 날 술에 처러 있어. 저놈은 네 집 아들놈인지 이럴 땐 욕이죠. 욕이지만 아유 제 아들놈이 이건 욕은 아니 이건 뭐야 자기 자식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낮추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말에 낮춘말로 또 뭐야? 말씀이라는 게 있지. 본사를 높이면 뭐라고 그래? 귀사. 낮추면 폐사. 폐사가 회사 폐업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회사를 낮추어서 회사에서는 딸 대신에 뭐 딸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높임은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를 사용하는 문법적 높임과 높임의 어휘를 쓰는 어휘적 높임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다음 높임의 실현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 이러면은 바로 이거 묻는 거야. 높임의 실현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 하고 물으면 이걸 묻는 거라고. 즉 문법적 높임을 쓴 건지 어휘적 높임을 쓴 건지. 문법적 높임은 어미를 이용하는 거야. 선어말어미 시나 또는 종결어미 씁니다, 시오, 하오, 하게 등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술어, 즉 높임 표현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61조 의미론으로 가겠습니다. 의미론. 자, 이 의미론부터는 이제 앞서 배운 것이
이제 문장론까지 우리가 마쳤고, 우리말의 특수한 표현으로 높임과 사동, 피동, 부정문을 공부한 겁니다. 이제 끝으로 의미로는, 이제는 사실 독해의 일부죠. 그래서 이 의미로는, 이번에는 의미론의 이론은 간단하니까 요건 짧게 살펴보고, 대신 올바른 문장 쓰기를 또 하면서 의미론과 연관을 짓고 또 그동안의 문법 공부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